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데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저희가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특히 집 살 때 빌리는 돌,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칙이 크게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또 우리 어르신들 살림살이나 자산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저희가 좀 발빠르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저희는 정부 발표 자료하고 여러 언론 보도들을 싹 모아서요. 이 새로운 규제들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나 아니면 자녀분들 지원 계획, 또 이미 갖고 계신 집을 활용한 자금 마련, 이런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큰 변화, 이게 뭐냐면요. 집값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이 상당히 빠릅니다. 바로 내일 10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비싼 집일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그 상한선이 낮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전 지역하고요. 또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규제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수정구 이런 곳들 총 12곳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집값이 15억 원까지는 이전하고 똑같아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하지만 집값이 15억 원을 넘어서 25억 원 이하인 경우 이때는 최대 4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5억 원이 넘는 아주 비싼 주택이다 이러면 이제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집값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좀 다르게 정한 데에는 뚜렷한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과도한 대출을 이용한 고가 주택 매입 수요, 이걸 좀 진정시켜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이전에도 사실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있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대별로 한도를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의 강도를 높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모든 차에 똑같이 속도 제한을 뒀다면 이제는 좀 큰 트럭이나 버스 같은 차량에는 더 낮은 속도 제한을 두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비싼 집 구매에 대한 속도 조절 장치를 더 강하게 건 셈이군요. 그럼 이런 변화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까요? 벌써 언론에서는 이제 현금 부자 아니면 서울에서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이 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한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 그러면 이전 규정대로라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는 최대 4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기 자금이 원래는 11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13억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당장 현금 2억 원을 더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 연봉 4,500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에서 한 12억 원짜리 주택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존 규정 하에서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이번 새 규제 하에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7천만 원 수준으로 한 5천만 원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초고가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중가 주택을 고려하던 분들에게도 문턱이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금 동원 능력이 좀 부족한 중산층이나 젊은 세대가 수도권, 특히 서울의 중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경향이 좀 짙어지는 거죠. 이게 그럼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어떨까 예측을 해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강남이나 한강변 같은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규제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하거나 가격대가 좀 낮은 지역 혹은 아파트 말고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의 흐름은 지금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빌릴 수 있는 총액만 줄어드는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규제도 더 깐깐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DSR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께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DSR,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뭔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현재 금리가 좀 낮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혹시 올랄 가능성까지 미리 좀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일종의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조치로 수도권하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이 스트레스 가상금리가요, 기존 1.5%에서 3.0%로 딱 2배 상향 조정됩니다. 2배나요? 네, 이것도 내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고요. 이야, 가산금리가 2배로 뛴다는 건 결국 대출 심사할 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더 큰 걸로 간주된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럼 당연히 실제 손해 줄 수 있는 대출금도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를 보면요. 이 스트레스 DSR 강화 조치 하나만으로도 평균적으로 대출 한도가 약 10% 정도, 그 정도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8천만 원인 차주의 경우 다른 조건이 다 똑같더라도 이 조치 때문에 대출 한도가 최대 6,9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제시되었고요. 이건 이제 향후에 금리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가계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는 걸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이게 단순히 지금의 고금리 상황만을 반영한 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라는 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군요. 그리고 DSR 관련해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죠. 바로 전세대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는 DSR 계산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제 포함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을 이미 한 채 가지고 계신 1주택자분이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시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요. 그 전세대출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상환액을 DSR 계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 조치는 조금 시간 여유를 두고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DSR은 뭐 간단히 말하면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비율이 높아지면 추가로 다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영향을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인 1주택자분이 규제 지역에서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받는다. 뭐 연 5% 금리로 가정하면 연 이자가 1,000만 원이잖아요. 이 이자 부담 때문에 DSR 비율이 약 14%포인트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전세 대출 이자는 70%만 반영해서 계산하는데도 이 정도 오르는 거죠. 1,000만 원, 5천만 원, 70%? 네, 그만큼 다른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혹시 모를 추가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에 여력이 확 줄어드는 거죠. 금융위원회 추산으로는 수도권에서만 약 5만 2천 명 정도의 1주택자가 이 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전세 가격 상승이 소위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끼고 적은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죠. 이걸 유발하고 이게 다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이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집 사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주택자의 전세 대출까지 제약을 하면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공급이나 이동은 좀 제약이 되니까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더 부추기거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앞으로 전세 시장의 동향을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이네요. 대출 한도 축소에 스트레스 DSR 강화, 거기다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까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촘촘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이 외에도 우리 구독자 어르신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변경 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부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를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라는 걸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위험 가중치요? 좀 어렵네요. 네,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데 드는 비용이나 부담이 조금 더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출 공급을 좀 조절하는 효과를 노린다고 볼 수 있죠. 아하, 은행도 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군요.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도 좀 있다면서요. 이미 계약했거나 신청한 분들은 괜찮다고요? 네, 그 부분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발표일인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은행에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신 분들은요, 이번에 강화된 규제가 아니라 이전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번 주택 가격별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같은 것들은 이번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예외 조항들이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국세청에서 더욱 강화하고요. 부모 자녀 간의 좀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나 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세무조사 같은 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나 외국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 취득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수검증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전문적으로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걸 넘어서 거래 질서 자체를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하고 딱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집을 구매하실 때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자금이 필요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집값 15억 원, 그리고 25억 원, 이 두 기준을 딱 기억하셔서요. 이 기준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계단식으로 크게 줄어드니까 자금 계획 세우실 때 이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둘째, 대출 심사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더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강화되었고요. 또 집을 한 채 보유하신 분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자 부담까지 DSR 계상에 포함된다는 거. 간단히 말해서 소득 대비 빚 갚을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니까요.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를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좀 조절하고 과도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을 이용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죠. 이전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계속되니까 더 강한 규제 카드를 거내든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의도한 효과 외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또 규제를 피해서 자금이 비규제 지역이나 다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부작용도 고려해야겠군요. 따라서 앞으로 주택 구매, 전세 계약 또는 보유주택을 활용한 자금 계획 등을 세우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요, 본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 그리고 필요한 자금 규모를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관심 있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또 가격대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미리 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출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냉각 효과에 그치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축된 주택 구매 수요는 또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주변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현명한 금융생활을 해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우리 비밀 꿀팁 구독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생활 정보와 금융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